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이신 호남대 문현철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캄보디아 범죄 단지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안 10개 나라가 국제 공조 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름하여 Breaking Chains, 사슬을 끊는다 이런 의미로 해서 하는데 국제 공조인데요. 일단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우리가 초기에 인식할 때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그곳에 가서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그랬죠. 또 점차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알고 보니까 또 가담자고 또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많이 지금 피해를 겪었었고 이런 것으로 봐서 지금 우리 국내로 송환된 그 가담자들에 대한 계속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깊이 파헤쳐 보니 이것은 이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 오죽했으면 대통령께서 아세안 협력 회의에 가서도 국제 공조를 외쳤고 이번에 APEC에서도 또 그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외쳤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캄보디아 문제는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여러 나라가 연대해서 수사하고 조사하고 어떤 그런 사후 사태를 방지하는 방지 시스템을 국제 연대적으로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인터폴은 많이 들었지만 아세아나폴까지 그렇습니다.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세안 국가 중심으로 그러니까 인터폴은 전 세계 중심인데 아세아나폴을 비롯해서 또 아세아나폴보다 더 작은 섹터에서도 두세 개 국가가 또 함께 한달지 이런 그 국제적인 연대 시스템, 촘촘한 국제 연대 시스템이 구축돼야 된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KBS는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8월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관한 실상을 처음으로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뒤 1년 뒤에 범죄 조직에 감금돼 있던 대학생 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되고 공론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의 아니라고 무심한 대응이 캄보디아 범죄 단체의 새로운 유형의 테러, 새로운 유형의 국가 위기, 인간 안보의 문제 이렇게까지 또 확대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KBS에서 이제 참 지난해 그 방영돼서 또 전 세상에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참 의미가 있고요. 이러한 또 재난안전 119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또 많은 논의를 통해서 우리 국민 보호에 기여한다는 것은 매우 어떤 휴머니티한 인문학적 가치가 크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캄보디아에서의 문제는 먼저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냐. 캄보디아는 국민소득이 2,870달러. 바꿔 말하면 캄보디아 국민들이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버는 나라. 네. 우리하고는 거의 100배 수준의 나라죠. 근데 이 나라에 가서 어떻게 고소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특히 이 나라는 정당이 하나밖에 없는 선진 민주국가는 복수정당제인데 여기는 정당이 하나밖에 없는 일당 독재 국가입니다. 이러다 보니 그런 그 반론과 토론과 비판이 용인이 되지 않는 국가이다 보니 당연히 부패와 연루될 수밖에 없고 195개 국가 중에서 부패 지수가 140에 이를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캄보디아에서는 이런 범죄가 이제 독버섯처럼 자라났는데요. 새로운 범죄 유형도 많이 생기겠네요.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초국가적인 범죄이고 또 그 디지털 기법을 이용한 그런 기업형 범죄인데 특징이 한 5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는 범죄 발생 국가와 피해를 본 국가가 다르다. 범죄를 야기하고 촉발한 장소하고 캄보디아에서 범죄가 낮지만 피해자는 한국에 있다. 네.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가담자들 문제인데요. 가해자이면서 또 피해자이다. 이번에 우리 학생들 봤을 때.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참 세 번째는 이 가담자들이 자발적으로 간 거다. 예.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 수법이 첨단 디지털 SNS를 이용한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특징이고요. 네 번째가 이 범죄 조직과 그 나라의 고위층들이 연결되어서 비호를 받고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기업형 거대 그런 그 범죄 조직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테러 조직과도 좀 비슷하고요.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 안보, 그 휴먼 소사이어티, 휴먼 시큐리티 이 차원에서 좀 접근한 단순한 범죄 조직과는 좀 다른 이렇게 좀 치밀한 대응이 국제적 연대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점차 초대형 다국적 기업 형태로 진화한다고 그래도 될까요? 이 범죄 단지인데요. 그 실태를 처음으로 알린 뉴스 두 개를 연이어 보시겠습니다. 캄보디아 진출을 계획하고 있던 사업가 A씨. 경북 구미에서 이제 미팅을 처음 했었고요. 7월 1일 날 캄보디아로 날아가게 됐죠. 그런데 공항에는 물류업체 직원이 아닌 중국인과 캄보디아인이 나왔습니다. 태자단지 조직원인 이들은 A씨를 검은색 승합차에 태웠고 가방에서 권총을 꺼내서 허벅지에 갖다 대고 이제 중국인이 앞에서 번역으로 가만히 있어라. 근처 호텔로 이동해서는 법인 통장 비밀번호를 요구하더니 다 풀어라. 풀 못 풀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좀 이따가 네 손가락 잘라서 풀면 된다. A씨가 계속 반항하자 그들의 범죄 도시 태자단지로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지옥. 손에 수갑 차고 삼단봉으로 두드려 맞고 뼈가 빠졌는데 그 뼈를 계속 일부러 넣었다 뺐다 하는 느낌이에요. A씨는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온몸에 물질이 잡히고 그 물질이 다 터지고 그게 이제 후유증으로 양쪽 눈 다 각막 이식을 해야 된다. A씨는 2주 뒤 가족들이 몸값 3천만 원을 보내고 나서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지난 4월 여러 개의 통장을 들고 캄보디아로 향했습니다. 10장을 만들어서 오면은 한 장당 이제 2천만 원을 준다고 먼저 해서 아는 사람 명의까지 빌려 통장을 만들어 갔지만 그 끝은 납치와 폭행이었습니다. 사람들 4명이 올라와서 그냥 막 두드려 패더라고요. 두 손과 두 발을 잡아요. 포트에 물을 대표갖고 물도 얼굴에 부으려고 하고 하는데 역시 수천만 원을 내고 목숨은 건졌지만 끔찍한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도 프놈펜에서 약 35km 정도 떨어진 곳. 창문 내려봐도 돼요? 아니요. 하지 마요. 경비가 삼엄한 상황이어서 취진이 내릴 수는 없습니다. 창밖을 보시면 사람 키 2배 높이의 담벼락이 주변을 둘렀고 그 위에는 철조망까지 쳐져 있습니다. 담 너머 상황은 어떨까? 4층짜리 건물 10여 개가 빽빽히 들어선 거대한 단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 장에 다 게임은 아이언 저대 근데 내사타 존재전 내것 거의 비크라이는 것 아이 저 무장 경비원의 신원 확인을 거쳐 안으로 들어가자 긴장한 모습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오가고 건물 난간에는 빨래들이 널려 있습니다. 총을 찬 경비원들이 순찰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경비 자체가 수갑이랑 삼단봉 그리고 이제 걔네들만의 그 경비복이 따로 있어요. 취재 결과 여기가 바로 투자 리딩방 등 각종 범죄가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1층에는 전부 다 이제 보이스피싱 공장들 같은 느낌이었고요. 휴대폰이 뭐 한 8, 90대씩. 심지어 이 단지 안에는 시체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이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냥 사탑처럼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캄보디아 화장터라더라고요. 연기가 나요. KBS 뉴스 원동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봤습니다만 영화보다 더한 범죄 도시입니다. 국정원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 2,000명 넘는 우리 국민이 여기에 연루돼 있을 거다라는 추정 보고도 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까지 범죄 단지에서 뭐 감금됐거나 실종됐거나 사망에 이르렀거나 알려지지 않은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무법천지, 지옥 뭐 이런 말이 저런 상황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참으로 참혹하다고 평가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 국정원에서 한 1,000명이 넘을 것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제 좀 더 전모가 점점 드러나니까 2,000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2,000명 이상의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어딘가에 또 저러고 있지 않겠나 이런 우려도 드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 추적이 쉽지 않은 문제, 특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가담자들이 피해자이면서 또 그것에 대해서 범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가해자의 문제. 이러다 보니까 점점 좀 추적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탈출하려고 하지 않은 것도 자포자기 심정도 있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되는데요. 우리는 좀 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좀 아열대지방, 열대지방에 여행 가서 공항을 딱 나서면 되게 평화롭고 한적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곳 사람들이 다 평화롭고 좋을 것 같지만 그곳에는 무법천지가 펼쳐지고 있는 매우 위험한 곳이다. 겉으로 보면 천국처럼 보이지만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여행을 가면 마음이 쫙 풀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평화로워 보이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위험한 곳이고 우리나라처럼 안전한 곳이 없다. 이걸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것은 외국에 나가서 취업한다, 외국에 가서 무슨 기업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선망하는 분위기, 이것도 절대 올바르지 못한 거다. 네. 이런 것을 또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으로 얻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지금 이 자체적으로도 추적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또 추적을 피해서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국경 인근에 있는 라오스나 미얀마로 이렇게 근거지를 옮기고 있다 그래요? 왜 이쪽으로 가는지.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는 치안이 부재하다시피 열악한 나라다. 네. 왜 그러냐? 빈곤하기 때문이다. 또 더 깊이 들어가면 권력층들이 연루되어 있다. 그 민주주의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은 나라다. 네. 이런 원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1년 국민소득이 한 2,800달러 정도 되는 최빈곤 국가이고 이 범죄 수익들이 그 나라 GDP의 40%가 넘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환경이고요. 이런 최빈곤 국가의 환경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가 또 없기 때문에 그 먹고 살기 위해서 범죄에 그렇게 발을 딛게 되는 범죄에 연루되는 그런 국민들의 빈도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안이 무너진 상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나라 국민들을 보호할 치안 안전망조차도 가동이 안 된다. 당연히 그런데 외국인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가면 평화로워 보이고 정말 그냥 신라곤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만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한 가지 좀 강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중에서도 특히 미얀마는 우리 정부가 상대할 파트너 정부가 없습니다. 이 말은 지금 내란 상태에 있다 보니까 군부와 시민군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미얀마는 그곳에 나가 있는 전 세계 외교관들이 활동하는 외교관들의 모임을 외교단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네. 외교단이 공식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각 나라들이 비용을 주고 매우 좀 신뢰할 만한 사설 정보기관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받아서 외교 활동을 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정리 말씀을 드리자면 미얀마로 범죄 조직들이 숨게 되면 더 찾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점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우 위험하니까 절대 조심하라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러다 보니까 외교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일단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나 감금 등의 피해가 급증한 지역에 대해 블랙 코드, 여행 금지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치를 내렸습니다. 총 4가지 단계인데요. 여행 경보 블랙 코드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여행 경보를 내리게 되면 이제 여행 금지를 향해서 가는 건데요. 우리 지금 네, 색깔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연히 달라졌는데요. 여행 경보를 4단계로 나누어서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아니 저렇게 위험한 곳에는 못 가게 확 막아버리지 왜 저렇게 단계를 나누어서 하냐? 유의, 자제, 권고
금지라고 하는 4단계를 왜 밟냐? 네. 그리고 왜 빨리 저렇게 여행 금지를 하지 못하냐? 여기에는 우리 정부의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한 3가지인데요. 네. 첫째는 이 캄보디아에 우리 교민들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부분의 경우가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식당 여행사를 하시는 분들이고, 그러시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또 저곳에서 또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 기업들이 저 위험한 국가이지만 우리의 경제를 위해서 저곳에서 또 많은 비즈니스를 개척해야 될 기업들이 나가 있다는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3번째로는 또 저렇게 위험한 나라이지만 중요한 우리의 외교 파트너로서 상호주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있겠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여행 금지를 내릴 수가 없다. 뭐 언론에서도 아세안 회의 때나 에이펙 때 캄보디아 그 총리가 여행 금지를 좀 풀어달라. 바로 이렇게 항의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우리 교민들이 정말 말 못할 하소연을 또 하고 있는 점, 예.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건데요. 중요한 것은 위험한 나라에는 자제하고 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평가 말씀을 드립니다. 조심이 일단 최고고요. 만일에 이런 연루된 한국인이 우리 정부나 현지 대사관 쪽에 이렇게 구조를 요청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때 어떤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네, 이런 조치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의해서 외교부가 이렇게 담당 그 부처가 되어서 추진하고요. 현장의 업무들은 외교부 산하에 있는 재외 공관, 즉 대사관, 총영사관 등에서 촘촘하게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의 영역에는 해외에서 전쟁, 테러, 내란, 폭동, 재난, 네. 지금과 같은 이런 사건, 사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제 한 가지 좀 제도적 개선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그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나라들, 우리 교민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나라들,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이런 곳들에 대해서는 이 외교부와 함께 더 철저한 공조하에서 경찰청이 네. 직접 이러한 그 범죄 업무를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 보호 업무를 경찰청이 더 강력히 담당해야 된다. 지금은 경찰 영사 한두 명 정도가 그렇습니다. 다 하는. 이거 굉장히 좀 취약하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제안은 우리 재외국민 보호를 담당하는 영사님들에게 특별 사법경찰권을 부여해서 우리가 약칭 특사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제복은 입고 있지 않지만 경찰과 똑같은 그런 신분을 권한을 행사하는, 그래서 재외국민 보호 영사님들에게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재외국민 보호 영사님들에게는 특사경 자격을,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한 가지는 또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요.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촘촘하게 준비를 잘해도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치안의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 경찰이 직접 가서 공권력 행사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캄보디아 주권이기 때문에 캄보디아 정부의 요청에서 캄보디아 경찰이 나가서 우리가 조금 협조하면서 캄보디아 경찰의 요청해서 캄보디아 공권력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보호되는 시스템이다. 이 점을 우리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결국은 이 동남아 범죄 단지를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한번 의견을 주시죠. 네, 이 뿌리를 뽑으려면 이런 범죄 단지, 범죄 기업, 초국가적 범죄가 이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대상 국가들, 범죄가 벌어지는 나라들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이런 국가들이 매우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치안이 매우 불안하고 그리고 빈곤한 국가라는 사실, 이런 사실에 기인해서
피해를 받았던 여러 국가들이 연대해서 공조해서 이런 그 자국의 국민 보호 시스템을 국제 연대 보호와 함께 그곳에 빈곤한 그 나라 시스템과 혼합해서 함께 철저한 공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각 나라들이 특히 이제 우리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그 나라를 이러한 위험한 나라를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간다면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그 일확천금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 어떤 세상을 가더라도 어느 곳에서도 일확천금은 없다. 그건 범죄 행위가 유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도 인식해야 되지만, 우리 뭐 참 대학이나 지역사회가, 우리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그런 일확천금을 주는 곳은 없다. 그것은 범죄다라는 그런 사회적 인식 운동을 좀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인 범죄 근절, 그다음에 상시적인 우리의 대응,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질문 드리기 전에 벌써 답을 해 주셨습니다. 취업을 미끼로 해외 누군가가 자신을 유혹해서 감금당했거나 납치됐을 때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되고 대응해야 되는지 30초 챌린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위험 국가에는 가지 말아야 되지만 갔다면 세 가지입니다. 상황을 기억하자, 네. 침착하자. 탈출하기 위해서는 침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하자. 대사관이든 교민이든. 예. 그래서 상황을 기억하고 침착하고 그리고 신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이시면서 외교부 재외국민보호위원이시기도 한 문현철 교수님과 함께 두 가지 중요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